저와 남편은 지인을 통해서 우연히 만났어요. 서로를 천천히 알아가면서 시간을 쌓고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화려한 타입은 아니었지만 말보다 행동이 먼저인 사람이었고 저는 그런 안정감이 좋았습니다. 매 순간 저를 진심으로 대하려는 그 모습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을 결정하고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예비시댁에 인사드리러 가는 거였죠. 그날 저는 예비시모와 예비동서를 처음 만났습니다. 연애하면서 남편한테 종종 시댁 식구들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듣기는 했지만 말로만 들었을 뿐 처음 본 건 이날이 처음이었어요. 남편은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몇 년 전에 혼전 임신으로 먼저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보다 동생이 더 빨리 가정을 꾸린 케이스였고 처음 본 동서는 그때 어린 아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동서는 아이를 안은 채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처음 보는데도 낯을 가리지 않고 살갑게 웃으며 인사해 주더라고요. 작고 귀여운 아이가 저를 쳐다보자 동서는 제 쪽으로 아기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엄마한테 안녕하세요 인사할까? 한눈에 큰엄마인 줄 아나 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며 분위기를 풀어줬습니다. 그 모습에 저도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예비시모도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보는 눈이 있네. 어쩜 이렇게 참한 아가씨를 데리고 왔을까? 우리 예비 큰며느리 만나서 반가워. 이런 식으로 말도 예쁘게 해주시고 밥상도 정성껏 차려주셨습니다.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라 제가 잔뜩 긴장하고 갔는데 오히려 제가 쭈뼛대면 예비시모랑 예비동서가 분위기를 살려주는 느낌이었어요. 분위기는 편안하게 흘러갔고 저는 속으로 시댁 식구들이랑 친해지는 건 어렵지 않겠다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시댁 분위기는 정말 좋았어요. 시모도 동서도 살갑게 저를 맞이했고 저는 그게 진심이라고 믿었어요. 결혼하면 서로 의지하면서 괜찮게 지낼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건 다 연기였더라고요. 처음에만 이렇게 살갑게 대해준 거였고 결혼하고 나서 서서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걸 모르고 있던 저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요. 아무튼 그렇게 양가에 인사드린 뒤에 본격적인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 준비가 한창이던 중에 시댁에 큰일이 터졌습니다. 시부가 친한 지인에게 보증을 서줬는데 그게 잘못되었죠. 말 그대로 한순간이었어요. 집안 분위기가 갑자기 얼어붙었고 며칠 사이에 시댁의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대비할 새도 없이 시댁집이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시댁집이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되어버린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보증 한 번이 이렇게 무섭다고? 진짜 이렇게까지 순식간에? 시댁은 졸지에 땅바닥에 나앉을 처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쓰였던 건 동서네였습니다. 동서네는 아직 돈이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시댁에서 시부모를 모시고 같이 살면서 시댁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아이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집이 넘어가 버리니 시부모와 동서네는 정말 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남편은 제게 이러한 큰일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숨겼지만 표정에서 다 티가 났습니다. 만날 때마다 안색이 너무 안 좋고 뭐가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냐고 물어봤고 남편은 아니라며 말을 안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딱 봐도 남편의 상태는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심각해 보였어요. 진짜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사람처럼 보였고 옆에 있는 저까지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고
무슨 일인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라고 했더니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댁 이야기를 꺼냈어요. 그렇게 시댁집에 넘어가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들었을 때 시댁집에 넘어갔으니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물질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리기보다는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안타까웠어요. 어린아이까지 있고 오갈 데 없어서 여기저기 전전하고 있다는 말에 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아직 결혼하기 전이지만 결혼하면 가족들 쌓이고 이미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집이 넘어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충격도 잠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앞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이런 큰일을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고, 그동안 마음고생이 얼마나 컸겠냐고, 이런 일을 왜 혼자 끌어안고 있었냐고 했더니 남편은 한참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말하기가 조금 그랬어. 우리는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런 이야기 해봤자 좋을 게 없잖아. 우리 가족 이야기 듣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혹시라도 파혼하자고 하면 어쩌나 걱정돼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뭐? 파혼? 무슨 그런 생각까지 하고 그래. 나 그런 걸로 파혼 안 해. 남편은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고 또 제가 부담스럽게 생각할까 봐 그게 무척이나 두려웠대요. 혹시나 파혼하자고 하면 어쩌지? 속으로 걱정하면서 말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왜 하냐고, 내가 설마 그런 일로 파혼할 거라고 생각하냐고. 나는 부부가 되기로 마음먹었고 앞으로 부부가 될 사이면 같이 생각하는 게 맞다고,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둘이서 함께 고민하는 게 더 낫지 않겠냐고, 혼자 끙끙 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고 고맙다고 말했어요. 늘 좋은 모습만 보이고 싶어 했고 한 번도 약한 모습 보인 적 없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에 저도 마음이 아파졌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위로하고는 일단 해결책부터 찾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남편이 말하기를 이때 시댁 식구들은 아는 지인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다고 했고 마냥 그 집에 머무를 수는 없으니 하루빨리 살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말하더군요. 살 집을 구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다고요. 그렇다고 결혼 자금을 보탤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했어요. 부모님도 여기저기 알아보고 계시긴 한데 여건이 너무 안 좋아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골치 아프더라고요. 결혼은 코앞인데 시댁은 집을 잃고 동선에는 아이까지 있는 상황이잖아요. 당장 뾰족한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같이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나은 상황을 만들까? 결혼 일정을 미뤄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다 문득 제 머릿속에 하나의 생각이 번쩍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길로 서둘러 친정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부모님께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시댁집이 보증 때문에 넘어갔고 지금은 지인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는데 동선에는 어린아이까지 있다고, 시댁 식구들이 지낼 집이 필요하다고요. 이렇게 시댁 상황을 말씀드리고는 저는 부모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딱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냐고요. 제가 친정부모님께 시댁 이야기를 꺼내면서 부탁드리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친정아빠 명의로 집이 한 채 더 있었거든요. 부모님 노후자금 명목으로 사둔 집이었고 전세를 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 그 집 전세 기간이 곧 끝난다고 말씀하신 게 딱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명의로 된 그 집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무리한 부탁인 거 알지만 아빠 명의로 된 그 집에서 저희 시댁 식구들이 살면 안 될까요? 곧 있으면 계약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잠깐이라도 살 수 있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어려운 거 알지만
친정 부모님께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집을 구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는데 돈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하루아침에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고 아빠가 내어주신 집에서 살면 그래도 다른 집 구할 시간은 버는 거 아니겠냐고 말씀드렸고 특히 어린 아기가 있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어른들은 어떻게 버틴다 해도 아이가 있는 집이 길거리는 나가는 건 너무 가슴이 아팠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에 난처해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쉬운 부탁이 아니었으니까요. 괜히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 집은 원래 부모님 노후 계획 안에 있는 자산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은 우선 생각해 보겠다고 하셨고 그렇게 저는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며칠을 보냈어요. 그리고 마침내 부모님께서 결단을 내리셨는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빠랑 생각해 봤는데 네 말대로 하자꾸나. 아무리 그래도 사돈 떼기 어려운 상황인데 모른 척 하는 건 아닌 것 같아. 부모님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시댁 식구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지내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어려운 상황이고 더군다나 어린 아기까지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냐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1년은 너무 짧은 것 같고 2년 동안 지낼 수 있게 돕겠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공짜로요. 관리비랑 전기세 이런 것들만 시댁 식구들이 알아서 내고 2년 후에 다른 집 얻어서 나가는 조건으로 말이죠. 부모님이 내어주신 따뜻한 손길에 저는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숨이 확 트이는 것 같았어요. 이 소식을 남편이 들으면 얼마나 기뻐할까, 얼마나 안도할까, 이 생각을 하며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그리고 부모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신 그날, 기쁜 마음을 참지 못하고 남편을 바로 만나러 갔고 남편을 보자마자 저는 바로 말했습니다. 아빠 명의로 된 집이 하나 있고 그 집 전세 계약이 곧 끝나는데 부모님이 보증금 안 받고 그 집에서 2년 동안 살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그 사이에 집 구할 시간 벌고 생활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못 믿는 얼굴이었습니다. 뭐? 그게 정말이야? 그렇게 물으면서 눈이 확 밝아지더니 이내 정말 기뻐하는 표정이 되더라고요. 그 순간 그간의 걱정을 묻어두고 좋아서 웃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도 같이 따라 웃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은데 가족일까지 겹쳤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제 살았다는 안도감이 확 몰려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남편의 표정이 잠깐 굳더니 기쁘면서도 뭔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상해서 왜 그러냐고 무슨 문제라도 있냐고 바로 물었어요. 그러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잘된 일이 많는데 우리 부모님이 선뜻 받지 않으실 것 같다고요. 그 이유를 듣는 순간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 자존심 엄청 센 거 알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장인 장모님 도움 절대 안 받으실 거야. 정말 그러실까? 그래도 상황이 상황인데. 내가 잘 알아. 우리 엄마 지금보다 상황이 더 어렵다고 해도 도움 안 받으셔. 차라리 길거리에 나앉겠다고 하실걸? 남편은 상황이 어려워도 시모는 끝까지 도움 안 받을 거라고, 특히 며느리 쪽에서 도와주는 거라 더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고 말하면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돈이라서 도움받기 껄끄러운 것도 있고 결혼하기 전에 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그 말에 자존심이 뭐라고 그러실까 싶다가도 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해서 씁쓸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해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시모는 저와 생각이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잠깐 생각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시는 걸로 비밀로 하고 내가 어떻게든 구한 집이라고 말씀드리는 건 어때?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는 나중에 2년 뒤에 그 집에서 나올 때 그때 가서 장인 장모님이 도와주신 집이라고 사실대로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그동안 도와주신 집이었다고 그때 이야기하면 그땐 상황이 정리된 뒤니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남편의 말을 들으니 이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시모가 그 정도로 자존심이 센 사람이니까. 친정 부모님이 도움을 베풀어도 거절하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결국 남편 말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친정 부모님께도 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어요. 부모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저희 뜻대로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 지금은 집 구하는 게 먼저니까 일단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 부모님은 2년 뒤에 집을 나올 때도 친정부모님 소유의 집이라는 걸 말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하셨어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자존심 상하시는 건 매한가지 아니냐고요. 물론 고마운 마음도 크겠지만 마음의 빚으로 남아서 자존심이 뒤틀리거나 나중에 이상한 말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 아예 끝까지 조용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 말씀을 들으니 정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부모님은 저와 남편보다 더 앞서서 멀리 내다보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저는 그렇게 하기로 했고 시댁 식구들은 친정아빠 명의의 집, 전세 계약이 끝날 때까지 아는 지인 집에서 신세를 지기로 했어요. 물론 남편이 해외로 몇 년간 나가서 살게 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부탁해서 보증금 싸게 얻었다며 거짓말했고요. 그렇게 며칠 후 전세 계약이 끝나자마자 시댁 식구들은 저희 아빠 명의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모든 일의 시작이 됐어요. 저희 친정의 도움으로 시댁이 숨을 돌리게 된 순간부터 다른 무언가가 서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집 문제도 일단락됐고 겉으로 보기엔 시댁도 숨통이 트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이제 진짜 결혼 준비만 잘하면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얼마 후 저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은 무사히 치르고 신혼집에 들어가 본격적인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이상하게 점점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그 이유는 시모와 동서 때문이었습니다. 신혼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둘은 슬금슬금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때 느꼈습니다. 그동안 둘은 연기를 한 거였구나. 나를 진심으로 대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제일 먼저 변한 건 시모였습니다. 처음엔 아주 은근하게 시작했어요. 말투는 여전히 부드러운 척했지만 내용은 달랐습니다. 신혼기간이고 뭐고 시모는 뭐만 하면 저를 시댁으로 부르려 했습니다. 잠깐만 우리 집에 와서 일 좀 도와라. 갑자기 연락해서는 일 좀 도우라면서 시댁으로 오라고 했고 이제 우리 집 가족이 되었으니 며느리로서 손 좀 보태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저를 자주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저희 신혼집이랑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아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도와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안 될 때 빼고는 몇 번 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부탁이 아니라 명령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시간을 낼 수 있는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우리 집에 연락도 없이 들이닥치더니 벌컥벌컥 냉장고를 열어보고 빨래 상태를 보고 싱크대 물기까지 보고 잔소리를 해댔어요. 아니 집이 이게 뭐야? 너 살림 제대로 안 하니? 하여간 요즘 젊은 것들은 살림을 너무 대충 해서 문제야. 나 우리 아들 이런 곳에서 지내는 꼴 못 본다. 시모는 이런 말들은 서슴지 않고 해댔고 살림을 할 줄 몰라서 걱정된다고 앞으로 차근차근 가르쳐준다는 명목으로 저를 괴롭혀댔고
본격적인 며느리 잡돌이를 시작했습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초반에 길을 잡아놓으려는 듯 했죠. 여기서 웃긴 건 시모뿐만 아니라 동서도 저를 괴롭히는데 동조했다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아이 안고 저를 살갑게 맞이하던 사람이 제가 시댁에 가서 일하기 시작하니까 아주 빠르게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를 도와줘야 하는데도 모른 척하면서 딴짓하거나 아니면 대놓고 이런저런 핑계를 댔습니다. 아이고, 우리 애기가 졸린가 보네. 방에 들어가서 엄마랑 코 자자. 멀쩡히 잘 데리고 놀다가 제가 시댁에서 일만 하면 아이를 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요리조리 빠져나갔어요. 저를 거들어주려는 행동을 취하다가 아이가 운다면서 방으로 들어가고 아이가 몸이 안 좋다면서 또 방으로 들어가고 아이 낮잠 재운다고 방에 들어가서는 제가 집에 갈 때까지 아예 안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니까 아이랑 같이 푹 자고 나온 듯 한숨을 거하게 하더라고요. 기지개까지 켜면서 말이죠. 저는 시모한테 잡혀서 온갖 잡일을 다 해야 되는데 동서는 실컷 농땡이 피우다가 슬쩍 와서는 본인만 없으면 아이가 울고 자꾸 자신을 찾아서 떨어질 수가 없다고 달래주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다고 했고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형님 혼자 고생해서 어떡하냐고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행동은 그렇지 않았죠. 심지어 방 안에서 아기 우는 소리도 안 들렸는데 말이에요. 시모는 농땡이 피우면서 노는 동서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집에 며느리는 저밖에 없는 것처럼 저만 찾았어요. 뭐 좀 하라고 시킬 때 제가 동서는 뭐하고 있냐고 물으면 작은 애는 애 봐야 하지 않냐면서 저만 할 수 있는 일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해야 할 일은 전부 제 몫이 되었어요. 상 차리는 것도 설거지도 장 보는 것도 시모 심부름도 집안 정리도 전부 제가 해야 하는 일이었고 동서는 뒤에서 얄밉게 웃으면서 우리 형님 고생해서 어떡하냐고 말하고는 뒤로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남편 앞에서 연기도 수준급으로 잘했어요. 말로 형님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아기 본다고 제대로 도와드리지도 못하고 본인 몫까지 신경 써서 해주시니까 죄송하다면서 감사할 따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표정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듯 저를 생각해 주는 듯 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편이 없고 저만 있으면 말로만 고맙다고 할 뿐이었어요. 그러나 그 특유의 비아냥거리는 표정이 압권이었습니다. 고마움은 개뿔, 네가 하는 게 당연하지라는 느낌이 드는 얼굴이었어요. 조금도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시모는 계속해서 시집살이 시키기 위해 천천히 고삐를 조였고 동서는 아이를 방패 삼아 저에게 집안일을 떠넘기며 편하게 얻어먹고 있었어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명절날 저는 이 집안 며느리로서 죽어라 일하고 있었어요. 다들 아실 거예요. 명절은 며느리에게 그냥 행사가 아니라 노동하는 날이라는 것을요. 그날도 저는 새벽부터 움직였습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상 차리고 설거지하고 뒷정리하고 진짜 숨 돌릴 틈이 없었어요. 하필 이때 시모가 몸이 안 좋았고 동서는 육아한다고 또 뺀질거려서 저 혼자만 고생했거든요. 중간중간 동서를 불러도 도와주는 척 휘늉만 할 뿐이지 쪼르르 아기가 있는 방으로 도망쳤어요.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일은 제가 하고 동서는 빠지고요. 시모는 그걸 뻔히 보면서도 작은 애는 애 보느라 힘들다고 감싸기만 했어요. 제게는 맏며느리로서 책임을 다하라고 했고요. 맏며느리가 뭐 대단한 벼슬이라고 그러는지 그날도 저는 혼자서 바쁘게 아등바등 움직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시모는 몸이 안 좋아서 뭘 잘 못 먹더라고요. 속이 안 좋다며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기운도 없어 보였습니다. 미운 시모였지만 그래도 아프잖아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도 미운하고 오나 제 시모니까 저는 시모가 먹을 수 있는 속 편한 죽을 직접 쑤었습니다.
솔직히 제 몸은 거의 한계에 도달할 만큼 피곤했어요. 하루 종일 서 있고 손목은 욱신거리고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그래도 시모가 아프다는데 그냥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쌀 씻고 끓이고 저어가며 죽을 쑤었어요. 진짜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퀭한 눈으로 정성스레 죽을 쑤었습니다. 그렇게 죽을 다 쑤고 나니 힘이 풀리더라고요. 시모가 누워있는 방으로 죽을 가져가려고 살짝 시모 방문을 열었는데 자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깨워서 식사하시라고 해야겠다 속으로 생각하고는 그제야 겨우 식탁 의자에 앉았어요. 하루 종일 내내 서 있다가 앉으니까 몸이 천근만근 무겁게 느껴지면서 잠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쉬자는 마음에 잠깐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만 깜빡 잠이 든 거예요. 얼마나 잤는지도 모르겠어요. 잠이 드는지도 모르게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손길이 느껴졌고 눈을 뜨자 저를 못마땅하게 쳐다보는 시모의 얼굴이 딱 보였어요. 저는 놀라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차, 내가 잠들었네 하는 생각과 함께요. 그런데 고개를 들어보니 어느새 동서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냄비 앞에 서서 제가 쏜 죽을 저으며 데우고 있었어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뭐지? 동서가 언제 나왔지? 그나저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와 동시에 시모가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네 시어머니는 아파서 아무것도 못 먹고 있는데 너는 잠이 오냐? 맏며느리라는 게 시어머니 챙길 생각은 안 하고 퍼질러 자고 있고 아주 잘하는 짓이다. 뭐 한 게 있다고 누워서 자고 있어? 어머니, 제가 왜 한 게 없어요. 여태 전 부치고 상 차리고 치우느라 내내 앉지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잠깐 앉아있다가 깜빡 잠든 거고요. 그래서 뭐 잘했다고 칭찬이라도 해주랴? 음식 좀 만들고 치운 거 가지고는 요새는 작은 애는 정신없이 육아하면서도 아픈 시어머니 먹이겠다고 죽까지 쓰고 있구만. 시모의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니라고. 그 죽 제가 쓴 거라고. 제가 아까부터 끓여서 만들어 놓은 거라고 말하려는데 그 순간 동서가 제 앞을 막고 서서는 제가 말하지 못하게 선수를 쳤습니다. 형님한테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려야 했는데 혼자 준비하신다고 힘드셨을 거예요. 다 제 잘못이죠 뭐. 애 재우고 도와드리려고 나왔는데 형님이 피곤하셨는지 주무시고 계실래 저는 아무것도 못 드신 어머님 걱정돼서 죽이라도 쏘야겠다고 생각하고 만들 것밖에 없어서요. 저보다 형님이 더 고생하셨죠. 저는 고작 죽만 쓴 것뿐이고요. 고생은 무슨 이깟 천전 부치는 게 뭐가 힘들어. 애 보는 게 네가 더 힘들지. 하여튼 시어머니 생각해주는 건 우리 작은 애밖에 없다. 시모의 말에 동서는 시모 쪽으로 더 가까이 가면서 팔짱을 끼더니 아주 살갑게 이야기했습니다. 몸도 안 좋으신데 그만 말씀하시고 얼른 들어가 계시라고. 죽은 자신이 방으로 가져다 드리겠다고요. 그 말투가 너무 자연스럽고 능청스러워서 시모는 완전히 동서의 말을 믿는 분위기였습니다. 시모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저를 한번 쑥 훑어보더니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순간 저는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시모가 방에 들어가고 나서야 저는 동서에게 낮게 물었습니다. 동서,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야? 내가 쓴 죽인데 왜 동서가 한 것처럼 말해? 제가 이렇게 말하자 동서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한테 점수 좀 따려고 그랬다고요. 자기가 최근에 어머님한테 잘못한 게 좀 있어서 점수 따야 한다고요. 그러고는 마지막으로 아주 얄미운 말을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이해해 주세요. 가족끼리 이럴 때 서로 돕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턱 막혔습니다. 가족처럼 생각지도 않으면서 본인 좋을 때만 가족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게 너무도 얄미웠어요. 제가 만든 걸 뺏어서 자기 공으로 가져가는 게 도움인가요? 어이없는 제 눈빛에도
동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가 만든 죽을 그릇에 담아서 쟁반에 가지런히 올려두더니 아주 당당하게 쉬모방으로 향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동서 목소리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니 시장하시죠? 죽 드세요.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어머님 생각해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말문이 막혔고 웃음도 안 나왔고 그냥 저게 진짜 나랑 한번 해보자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죽어라 고생한 건 며느리로서 당연하게 해야 할 일이고 동서가 한 건 방에서 애 본다고 실컷 농땡이 피우다 말만 예쁘게 하면서 제공을 가로챈 것뿐입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사람이었고요. 이런 비슷한 일들이 몇 번 일어났고 저는 시모에게 계속 밉보였어요. 그러니 오만 시집살이를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최대한 시댁을 멀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괜히 얼굴 붉히며 싸울 것도 없고 그냥 시댁을 안 가면 마주치지 않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현명하게 대처하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는 요리조리 일 핑계를 대면서 시댁 갈 일을 피했고 잘 빠져나갔어요. 최대한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며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아무 약속도 없고 몸 좀 눕혀보지 싶었던 날이었어요. 그런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동서가 서 있었어요. 말도 없이 시모가 찾아온 적은 있어도 동서가 찾아온 건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그런데 동서의 표정이 이상하더군요. 늘 능청스럽던 얼굴이 아니라 다급하고 초조한 얼굴이었어요. 눈빛도 흔들리고 숨도 약간 가쁜 듯 했습니다. 동서는 인사도 길게 하지 않고 바로 본론부터 던졌습니다. 형님, 죄송한데 아이 좀 봐주세요. 동서는 하루만 아이 좀 봐줄 수 있냐고 하루만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어디 맡길 곳도 없고 너무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다며 도와달라고 했어요. 저는 솔직히 그 부탁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동서가 저한테 해온 게 있잖아요. 제가 해준 건 당연하게 여기고 자기 편할 때만 살갑게 굴고 결정적인 순간엔 제공을 뺏어가던 사람. 그런 사람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겠어요? 더군다나 저는 아이를 잘 돌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이가 없던 터라 육아의 육자도 모르는 제게 뭘 어떻게 보겠어요? 그래서 동서한테 그건 어렵겠다고, 애도 안 낳아본 내가 어떻게 어린아기를 돌볼 수 있겠냐고 다른 사람 찾아보라고 했어요. 그러자 동서는 다급하게 제 손을 잡으며 제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정말 어디 부탁할 곳이 없다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동서의 표정이 너무 안 좋아 보였어요. 진짜로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어요. 평소처럼 계산적인 웃음이 아니라 정말 급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저 말고는 부탁할 곳이 없다면서 매달리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동안 한 짓을 생각하면 단칼에 싫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정말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건가 싶으면서 미친 듯이 고민됐어요. 혹시 정말로 위급한 상황이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마지못해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동서는 그제야 숨을 돌리는 듯하며 고맙다고 했어요. 고마워요, 형님. 우리 아기 잘 부탁드릴게요. 동서는 하루만 봐주면 된다고 했고 내일 오겠다는 말과 함께 급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졸지에 조카를 맡게 됐어요. 솔직히 아이를 혼자 제대로 본 게 처음이라 막막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걸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계속 올라왔어요. 그래도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어떻게든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유를 먹이고 트림시키고 재우고 기저귀 갈고 울면 토닥이고 안아주고 다시 재우고 그게 반복이었습니다. 특히 밤이 문제였어요. 아이를 재우는 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자다 깨고 울고 또 달래고 겨우 잠들면 또 깨어나고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습니다. 손목이 남아나질 않았고 어깨는 뻐근했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참고 돌봤어요. 하루만 돌보는 거고 내일 동서가 올 때까지만 봐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저는 퀭한 눈으로 동서가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날이 밝았는데도 동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점심이 가까워져도 어떤 연락도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이상한 기분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먼저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혹시 연락이 와 있나, 문자가 있나, 부재중이 있나 살펴보려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속에서 불길한 기운이 확 올라왔습니다. 저는 더 기다리면 안 되겠다 싶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를 맡겨놓은 입장이니 약속을 지킬 거라 생각했고 급한 일이 생겼거나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기다렸습니다. 통화 연결음이 한참 울리는데 왜 이렇게 길게 안 받는지 그 시간마저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아이는 계속 보채고 울고 저는 밤새 한숨도 못 잔 상태였어요. 그렇게 한참 울리다가 드디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저는 동서가 전화 받자마자 바로 쏟아냈습니다. 언제 데리러 올 거냐고 아이 계속 울고 보채서 더 이상 봐주기 힘들 것 같다고요. 대략 언제 오는지 알아야 준비라도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수화기 넘어 목소리가 동서가 아니었습니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지? 내가 잘못 걸었나? 그 목소리는 다름 아닌 시모였습니다. 저는 왜 시모가 동서 전화를 받지 멍해졌어요. 그런데 시모는 제 혼란 같은 건 전혀 신경도 안 쓰는 듯 대뜸 저에게 쏘아댔습니다. 애 하나 보는 게 뭐 그리 힘들어서 죽는 소리를 해야 되냐? 이렇게 먼저 핀잔을 주고는 이어서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작은 애랑 해외여행 왔다고. 여기서 일주일 있다가 갈 거니까 애는 네가 잘 보고 있으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일주일? 동서는 분명 하루만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데리러 온다고 했고요. 그런데 갑자기 해외여행에 일주일이라니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얼른 따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동서는 분명 하루만 봐달라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여행 갔다고 일주일이나 봐달라고 하냐고요. 그러자 시모는 더 기가 막힌 소리를 했습니다. 하루든 일주일이든 보라면 보는 거지. 아, 뭐가 그렇게 말이 많아? 가족끼리 그것도 못 해줘? 시모는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잔소리를 퍼부었습니다. 그때 수화기 너머에서 동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 형님 죄송해요. 일주일 봐달라고 하면 안 봐주실 것 같아서 거짓말했어요. 형님 말고는 애 봐줄 사람이 정말 없었거든요. 대신 갈 때 선물 꼭 사갈게요. 당분간 우리 애 잘 부탁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속이 뒤집어지게 열이 올랐습니다. 애 봐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찾아볼 생각도 안 한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게 동서가 이야기하고는 또 이어서 시모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이야기했어요. 하나뿐인 동서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못 들어줄 게 있냐고. 그동안 작은 애는 애 보느라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누려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고 너는 맏며느리라 돼서 이런 것도 못 해주냐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건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다는 걸요. 동서가 아이를 맡기러 왔던 건 제가 당연히 봐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고 시모는 그걸 뒤에서 승인하고 오히려 제가 불평하면 혼낼 준비까지 하고 있었다는 걸요. 저는 그 자리에서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진짜로 화가 많이 나면 오히려 사람이 더 차분해지는 순간이 있잖아요. 저는 이때가 그 순간이었습니다. 열은 머리끝까지 치솟는데 목소리는 오히려 싸늘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아주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더 놀다가 오세요. 수학이 넘어가 잠깐 멈칫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모랑 동서가 하는 듯 잠깐 정적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흡족한 듯한 목소리로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전화를 끊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너희 둘이 신나게 노는 이 일주일 동안 지옥에 선물할 준비를 하겠다고 말이죠. 한국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힘들어질 테니 그곳에서 마지막 행복을 마음껏 누리고 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속이 뒤집히는 분노가 가라앉지도 않고 아이는 여전히 보채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먼저 올라온 건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동서가 하루만 맡긴다더니 해외여행을 갔다고, 시모가 전화 받았다고, 일주일 동안 애를 보라고 통보했다고요. 그러자 남편은 역시나 무덤덤했습니다. 정말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고개를 돌려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고 컴퓨터 화면만 보면서 마치 남의 일 듣는 것처럼 성의 없이 말했습니다. 여행? 그래, 당신이 일주일만 고생해. 딱 그 한마디. 저는 솔직히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동안 시모랑 동서가 저를 괴롭힐 때 남편은 단 한 번도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거든요. 말리기는커녕 방관했고 제가 속상해하면 말로 대충 덮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남편이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이건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요. 아이를 맡겨놓고 거짓말하고 해외여행을 가는 것도 미친 짓인데 그걸 알고도 남편이 일주일만 고생하라고 말하는 순간 역시나 믿을 놈이 없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그래서 말인데 이혼하자. 그 말이 떨어지자 남편이 드디어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이 동그랗게 커지더니 황급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나한테 이혼하자고 한 거야?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다시 물었고 저는 아주 담담하게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푹 쉬더니 정말 어이없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기 보기 싫어서 이러냐고, 그런 거라면 본인이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지금도 문제의 핵심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겁니다.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고요. 저는 그동안 눌러왔던 말을 전부 꺼냈습니다. 아니, 그냥 너랑 너희 집 식구들이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어. 결혼 전에는 사람 좋은 척 굴다가 결혼하고 나서 본색 드러내며 괴롭히는 네 엄마랑 동서가 너무 싫고 내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든 걸 뻔히 알면서도 반감만 하는 너도 싫어. 도대체 내가 왜 참고 살아야 하니? 어디까지 이해해줘야 하는데 날 지켜주지도 않는 너 하나 때문에 내가 왜 당하고 살아야 하냐고. 다 필요 없어. 그냥 이혼하자. 이렇게 말하고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우리 아빠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요. 그 말에 남편 얼굴이 확 굳었고 다급해졌습니다. 이혼 이야기가 진짜라는 걸 이제야 느낀 거죠. 말을 바꿔보려고 저를 설득해보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뒤늦게 꺼내는 말들에 조금도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서 남편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옷, 속옷, 세면도구, 충전기, 눈에 보이는 것부터 닥치는 대로 가방에 넣었습니다. 남편이 뒤에서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짐을 전부 현관 쪽으로 집어 던졌습니다. 물건들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집안에 울릴 때마다 제 마음도 같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당신 진짜 나 없어도 돼? 아니잖아. 지금 감정이 격해서 그런 거야. 조금만 진정하고 나랑 이야기 좀 하자. 내가 잘할게.
엄마랑 재수 씨한테도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할게. 어? 이렇게 별별 말을 다 했고 저는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하냐며 그동안 수없이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놓친 건 너라면서 남편을 집 밖으로 쫓아냈어요. 그리고 조카도 남편 손에 들려서 같이 보냈습니다. 동서 아이를 제가 계속 안고 있을 이유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아이가 제 집에 있는 것 자체가 시모와 동서에게 착각을 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정리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집안 사람들 일은 그 집안 사람끼리 해결하라고요. 그리고 곧장 친정부모님께 이혼 이야기를 알렸습니다.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제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그 다음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친정아빠 명의집에 시댁 식구들이 들어와 사는 부분에 관해서 정식 계약서가 없었어요. 말로만 2년 정도 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던 정도였습니다. 구두 계약이라고 해도 법적으로 완전히 효력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애초에 서면 계약이 없고 더구나 지금은 이혼으로 관계가 끊기는 상황이니 그 효력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무엇보다 집의 명의는 친정아빠였고 저는 그 집에 들어온 시댁 식구들의 호의로 드린 것이지 권리를 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속이 확 튀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짜를 잡았습니다. 시모랑 동서가 해외여행에서 돌아오는 날에 맞춰서 짐을 빼라고 남편에게 통보했습니다. 시모랑 동서가 돌아오기 전까지 준비하라고요? 남편은 다급해져서 매달리고 애원했지만 저는 본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와도 문을 안 열어줬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시모와 동서가 돌아오는 날 저는 친정아빠 집에 가서 그 둘을 기다렸습니다. 둘의 최후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싶어서요. 그렇게 기다리니 문이 열리고 여행을 다녀온 시모와 동서가 들어왔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로요. 짐도 잔뜩 들고 전형적으로 놀다 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집안을 보고 바로 굳었습니다. 집 분위기가 평소 같지 않았거든요. 짐이 여기저기 정리되어 있고 공기가 싸늘하고 무엇보다 거실 한쪽 식탁 의자에 남편이 아이를 안고 쭈구리처럼 앉아 있었습니다. 시모와 동서는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때 고개 숙이고 앉아있던 남편이 시모를 쳐다보더니 터뜨렸습니다. 이게 다 엄마 때문이잖아. 그 말에 시모가 얼어붙었습니다. 동서도 눈이 커졌고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결국 사실을 말했습니다. 이 집이 장인어른 집이라는 걸요. 그리고 엄마랑 동서 때문에 제가 단단히 열받아서 이혼하자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조용히 듣다가 아주 여유롭게 한마디 했습니다. 들으셨죠? 제가 정말 좋은 마음으로 도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진실을 몰랐다고 해도 둘이서 이렇게 저를 괴롭히면 제 기분이 좋겠어요? 이래서 사람은 항상 착하게 살아야 하는 법이죠. 심보를 그렇게 쓰면 좋은 복도 달아나는 법이에요. 그제야 상황을 파악한 시모와 동서는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시모는 입술을 떨었고 동서는 아이를 안은 채로 눈만 굴렸습니다. 그 둘은 바로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설득하려고 사과하려고 말이라도 붙잡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고 짐 챙겨서 오늘 안에 이 집을 비우라고 했어요. 안 그러면 법적 조치 들어갈 거라고요. 그 말이 떨어지자 시모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큰일 났다는 얼굴이었어요. 동서는 아이를 안고 발을 동동 구르며 난리가 났습니다. 어떡해요, 어머니. 우리 이제 어디 가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는 유유히 그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로 그들이 길거리에 나앉았는지 낡은 숙박업소를 전전하는지 또 아는 지인 집에 신세를 지는지는 모르겠지만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말에 겁먹었는지 짐을 싹 뺐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이혼했고 그들과 남이 됐습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고 그들은 저를 찾아왔습니다.
울고불고 살려달라며 다시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지만 저는 그때마다 냉정하게 내쫓았습니다. 도와줄 기회는 이미 제가 충분히 줬습니다. 그걸 걷어차고 사람을 우습게 보고 당연하게 여기고 선을 넘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손 내밀면 그건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라 또 이용하려는 거잖아요? 저는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제 속도를 되찾는 중입니다. 누군가는 내 선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그 선의는 복이 아니라 먹잇감이 된다는 것. 혹시 지금 누군가가 여러분의 선을 슬쩍슬쩍 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단호하게 말하고 선을 그으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